안녕하세요. 퓨전 360 주요 기능 설명을 맡은 MD의 주영권 차장입니다. 퓨전 360은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그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어 유용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퓨전 360이 다른 3D CAD하고는 약간 사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특징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퓨전 360에서 좌측 상단을 보면 디자인이라고 써져 있고 저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제 작업 공간 변경이라고 저렇게 나옵니다. 저 버튼을 눌러주면 작업 공간을 변경할 수 있고요.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렌더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제조, 도면 이렇게 작업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작업 공간이 기존에 갖고 있던 3D 프로그램들하고 차이점을 많이 갖는 부분이죠. 기존에 이제 3D CAD들은 작업 공간이 이제 부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부품 작업 공간이 따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조립품 작업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퓨전 36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 디자인이라는 작업 공간 하나 안에서 부품을 모델링 할 수도 있고 모델링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공간에서 부품과 조립이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도 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디자인 작업 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품을 모델링하는 어떤 형상을 모델링하는 게 가장 기본일 테니까 그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델링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리드입니다. 거의 대부분 3D를 시작하면 솔리드 모델링부터 배우죠.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단면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선을 이용을 해서 특정 모양을 작성을 하고 치수는 주지 않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여기서 이제 특정 기능들, 뭐 회전이면 회전, 돌출이면 돌출 이용을 해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주면 확인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좀 단순하고 곡면이 좀 적고 그런 형상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기구 설계. 왜냐하면 기구의 부품들은 가공이 돼야 되니까 형상이 너무 복잡하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기구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델링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방식만으로는 곡면이 많은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곡면 기능, 서페이스 모델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곡면에서 로프트를 할게요. 로프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면을 생성을 하고 사전에 제가 이제 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저런 이제 곡면들 내가 필요로 하는 곡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거를 이제 조합해서 여러 개의 곡선이 조합된 형태로 솔리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서페이스 모델링 방식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이런 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유선형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보다 더 자유로운 이제 국면 제어를 위해서 이제 쓰는 방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작성 쪽에 보면은 자유형 작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자유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전에 영문일 때 프리폼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리폼 또는 이제 티스플라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형 작성이 가능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원하는 기준 형상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특정 이제 면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저렇게 부드럽게 변환되는 형태로 해서 일일이 뭐 점을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서리 선을 잡고 이동을 한다든가 해서 형상의 변화를 조금 조금씩 바꾸는데 이거 이제 그래픽 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게 이제 예전에 넘스라 아니면 넙스의 개념 그래서 마치 맥스에서 작업하는 것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인체 모델링도 가능하고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외관 디자인 할 때도 요새는 이제 프리폼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솔리드면 솔리드, 서페이스면 서페이스 아니면 뭐 티스플라인이면 티스플라인 뭐 이렇게 세 가지만 따로따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뭐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모델링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모델링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정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판금이라든가 철판을 절곡하는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군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 모여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퓨전 360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은 이제 판금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이제 스케치된 거를 하나 띄워놨는데 판금 쪽에서 이제 로프트 플랜지 기능이 추가가 됐죠. 이게 제가 알기로 2022년 7월 7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이 로프트 플랜지가 이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판금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작성해서 이제 플랜지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유형에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모서리 플랜지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로프트 플랜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트 플랜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솔리드 모델링 할 때 로프트 되는 것처럼 로프트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각이 딱딱딱딱딱 져 있죠. 예, 절곡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단지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를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로프트 플랜지 기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요걸 완전하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끊지 않고 한쪽을 끊지 않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원도 완전한 원을 그려 놓고 이제 로프트 플랜지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로프트 플랜지는 되기는 해요. 단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전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금은 전개를 하려고 만드는 건데 전개가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개를 해주려면 어딘가 이렇게 끊겨져 있어야 돼요. 끊겨져 있어야 돼요. 끊겨진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프트 쓰는 것처럼 그냥 두 개의 단면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 두께는 이제 우리 재료에 지정되어 있는 두께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방향 측면으로 돼 있는데 측면 1로 돼 있는데 측면 2로 하면 바깥쪽 스케치 바깥쪽으로 돼 있는 두께가 적용이 되고요. 측면 1로 하면 안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하면 저 스케치가 두께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개념.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성 유형이 있는데 브레이크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 형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곡선을 띄는 아까 이제 각이 딱딱 졌는데 각이 지는 게 아니라 둥글게 말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둥글게 마는 걸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하는데 좀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게 브레이크 양식은 이제 각이 딱딱지게 중간에 한 번씩 꺾고 좀 꺾고 좀 꺾고 좀 꺾고 이렇게 되는 건데 꺾이면 제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꺾인 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꺾인 형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 나눠져 있는 게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를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다이 형상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판금 규칙은 지금 강을 따르고 있고 이 판금 규칙에 들어가 있는 강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두께 값을 그대로 따라서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두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판금 규칙 자체를 수정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기존의 판금 기능에 있던 내용이니까 별도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작성되고 나서 이제 이거를 판금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개 선택하시고 전개 기준면을 하나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기준면을 선택을 하면 절곡부는 모든 절곡부 전개 이렇게 해주면 선택을 해주시면 쭉 다 전개돼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전개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로프트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판금도 쉽게 전개도를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7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 쪽에서 가장 획기적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자동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화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품 사이를 연결을 할 때 그 형태를 이제 설계자가 일일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퓨전 360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화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자동화 모델링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에 이제 연결할 면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줄 거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방지할 본체 어디를 이제 형상이 침범하면 안 되는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 침범하면 안 되고 여기 침범하면 안 되고 여기 이거 평면도에서 보시면 제가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에다가 장애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얘도 피해야 된다.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홈 버튼 눌러서 등록을 놓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다 끝났으면 생성을 이제 새 본체로 할 거냐 아니면 조립품이면 새 구성 요소로 할 거냐. 저는 새 구성 요소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자동화를 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준비 중 뜨고요. 준비가 끝나서 연산을 시작하면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고 이제 게이지가 100%까지 다 가야지 연산이 끝난 거겠죠. 자, 연산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 여기 보면 대안하고 가로치고 6 돼 있는데 총 6개 정도의 안을 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형상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형상을 클릭을 하시면 그 형상으로 이렇게 되고요. 요 평면도에서 보면 제가 장애물을 놨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잘 피해서 가는 형상으로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11월에 한번 자동화 기능이 또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슬라이더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볼륨입니다. 볼륨. 그래서 여기 최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쭉 뒤로 내리면 두께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쭉 당기면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래서 원하는 두께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 혼자 결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내가 고민을 좀 덜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생성을 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걸 선택을 했다. 대체 4번이다라고 선택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안이 이렇게 모델링 돼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조립 쪽에서 이제 추가된 게 1월에 이제 구성 요소 대체가 생겼죠. 기존에는 이제 똑같은 포맷에 있는 우리 모듈화 부품이라 그러죠. 같은 포맷에 있는 부품인데 그걸 이제 다른 걸로 변경을 하려면 기존 부품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된 부품을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구성 요소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판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이제 그 구멍에 모듈화된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부품이 있고 좀 다르게 생긴 부품이 있겠죠. 같은 구멍에 끼워지는 그런 게 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얘를 지우고 다시 조립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접합 조건도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성 요소 대체가 생겨가지고 지금 요 두 번째 들어온 게 요건데 요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구성 요소 대체가 있죠. 대체가 있고 이제 저장된 폴더로 가서 이제 지금 대체 부품 2니까 여기 대체 부품 3이다라고 해서 대체 버튼 눌러주면은 자, 부품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준이 원점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 그러면은 조립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갖고 있는 접합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조건을 제가 걸어놨는데 그 슬라이드 조건도 고스란히 유지하는 채로 들어오죠.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이제 구성 요소 대체 선택을 해주고 이번엔 4번 대체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월 달에 돼가지고 이제 패턴 예전에 이제 처음에 구성요소 대체 나왔을 때는 선택된 부품만 바뀌었기 때문에 패턴으로 여러 개를 이제 쭉 돌려서 이제 해놨다라고 하면 패턴 부품 전부 다 대체시켜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패턴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패턴의 이제 기준이 되는 하나의 부품만 변경을 하면 패턴으로 배열된 모든 부품이 한꺼번에 바뀌는 걸로 5월 달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합 조건 주고 나면 이제 가동하는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를 걸어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슬라이더 이렇게 생겼으면 리미트를 걸려면 이 뒤에 있는 동작 제한 편집을 클릭을 해가지고 요 창을 띄웠어야 됐죠. 예전에 이게 접합을 할 때 바로 안 됐어요. 저희 접합 슬라이드 돼 있는 거를 이거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이제 옮겨 놓을게요.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접합을 해볼게요. 접합을 하고 이제 요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업데이트 된 게 이제 11월에 업데이트 된 건데 여기서 요 중간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요 바닥면에 여기 중간점 이렇게 잡아서 동작을 제가 슬라이더로 할게요. 슬라이더 하고 나면은 이제는 접합 동작 제한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붙여놓고 나중에 저기 가서 검색기 가가지고 접합 조건 잠깐 편집을 눌러가지고 해줘 있다는 게 처음에 접합을 주는 순간 나 최소 최대 쓸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최소값 얼마로 할 거고 최소값은 0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최대값은 5로 할 거야. 이렇게 주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은 굳이 여기서 여기 동작 제한 편집 저거 눌러주지 않아도 처음에 조립하면서 바로 제한을 걸어서 접합 조건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1월에 업데이트가 됐죠. 저는 이제 2022년 조립 기능 중에 이제 가장 크게 개선된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캠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예전에 하려고 그러면은 저 캠 조건이 없어가지고 저거를 접촉 세트로 처리를 했어야겠죠. 그래서 조립해가지고 여기서 접촉 세트 사용 요거를 체크해주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새 접촉 세트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 부품하고 이제 밑에 있는 캠 구성되어 있는 이 부품하고 선택을 해서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동작을 해보면 이렇게 저 구성에 다 벽에 닿으면 이제 계속 움직일 테니까 접촉되면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문제가 있었죠. 지금 요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제가 컨트롤 Z로 좀 원래대로 돌릴게요. 접촉 세트 주기 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만약에 이제 요 바닥의 형상이 요렇게 돼 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 접촉 세트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 새 접촉 세트에서 얘하고 바닥판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줘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얘를 다시 돌려보면 일단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역으로 돌리면은 이상하게 빠져나가죠. 실질적으로 이제 접촉이 감지되는 게 요 안쪽 면밖에 없다 보니까 캠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잡아서 해주는 캠 구동은 어떻게든지 접촉 세트로 처리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한쪽에서 닿아주는 거는 이제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눌러 접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렇게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더욱이나 이제 만약에 저런 경우가 아니라 그래도 접촉 세트가 문제가 되는 건 접촉 세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이제 부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저 형상의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닿는지 계속 컴퓨터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 모니터링하는 만큼 이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접촉 세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되게 많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존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나온 게 접선 관계. 이게 2022년 1월에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잠깐 컨트롤 Z로 접촉 세트 주기 전으로 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조립에서 여기 보면 접선 관계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 원기둥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선택을 하면 지금 면은 요거 하나 선택된 걸로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면하고 접하는 면이 있으면 그 접하는 면 전부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 눌렀다가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면 가장 잘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구동을 해보면 이렇게 잘 따라서 구동을 합니다. 바깥쪽에 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캡을 따라서 잘 구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부하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오죠. 그래서 한쪽 벽만 있는 캠 구동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퓨전 360 업데이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원래 퓨전 360이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가 실제 실무에서 3D CAD를 활용해서 설계 업무를 할 때 겪었던 일이고요. 기존 방식의 이제 3D CAD들은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퓨전 360은 디자인 공간 안에서 부품과 조립을 모두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 컴포넌트의 개념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특징인데 대부분 3D CAD에서 가장 이제 2D 대비해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A라는 부품의 일부분을 수정을 하면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B 부품의 같은 부분이 동일하게 수정이 된다. 두 번의 수정을 안 해도 되고 또 도면 불량이 난다든가 뭐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을 항상 어필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금 바닥에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뚜껑 같은 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판 이제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제 하부에 저렇게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열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상부에도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설계적으로 이 하부의 구멍의 크기를 바꾸면 상부 구멍의 크기도 동일하게 변경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닫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열리고 그건데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할 때 그러면은 여기 부품에 요 뚫리는 구멍은 이 부품의 구멍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고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연관돼서 이제 설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연관 설계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게 작업을 해보면 이제 뚜껑이 부품 2번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부품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바닥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투영을 선택을 해서 자,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의 모서리를 따줄 겁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 이제 돌출 해줘서 반대 방향으로 관통으로 구멍을 확인 뚫어주겠죠. 자, 그리고 복귀. 자, 이렇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연관해서 이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번 부품의 크기를 바꾸면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뚜껑을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움직여 보면 안 움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품이 움직이는 순간 이게 틀어져요, 위치가. 제가 이제 실무할 때는 인벤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 프로그램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은 이 부품이 움직이는 대신 이 구멍의 위치가 옮겨져요. 그래서 도면 불량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벤터 쪽이 좀 합리적인 거예요. 저렇게 연관 설계를 하게 되면 움직이면은 도면이 틀어지게 되니까 그 움직이는 걸 막아버린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얘 위치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복사해서 부품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같이 보이면 안 되니까 얘를 이제 숨겨야 되는데 억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억제를 시켜버리면 그 연관성이 조금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제가 억제로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숨김으로 처리를 하는데 가시성을 꺼서 자, 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제. 그리고 다시 얘를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형태로 제가 20mm 움직이게 해놨거든요. 20mm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얘는 잘 움직이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억제로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시성을 끈다 그랬는데 억제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스케치 1번에서 여기서 거리를 이제 20, 부품 1번에서 이제 20mm로 수정을 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이제 복귀 해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려면은 이제 억제를 해주는 경우는 오른쪽 클릭하고 억제를 한번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다시 억제시켜야 돼요. 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근데 숨김을 하면 이제 그건 안 해줘도 되는데 대신 숨김 처리를 하면은 이게 부품 리스트에 부품 개수가 2개로 나와요. 그래서 부품 개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억제를 하던가 아니면 숨김 처리를 하던가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이거를 이제 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저 덤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기구 설계를 하게 되면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단순한 형태를 했으니까 한 군데만 더미가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저 기구 설계를 하다 보면 저 더미가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안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기존 방식의 이제 모든 3D CAD들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퓨전 360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퓨전 360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조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퓨전 360 하나의 디자인에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조립까지 다 구성 요소로 나눠가지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 위에 게 이제 구성 요소 2번인데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구성 요소 2번 뒤쪽에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닥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서 스케치 작성 해주고요. 마찬가지 형상은 투영을 하겠죠. 그래서 작성해서 투영 포함해서 형상 투영 해주고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투영을 하고 확인. 투영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해서 안쪽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이쪽 방향으로 거리가 아니라 모두 해서 관통으로 확인 이렇게 뚫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제일 메인 쪽으로 와서 메인을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립이 다 완료가 되죠. 자, 그럼 이제 구멍 정상적으로 뚫렸는데 이 상태에서 퓨전 360 어떻게 되느냐? 그냥 움직입니다. 바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부품 1번 수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품 1번을 구성소 1번에 안쪽에 스케치 1번이거든요.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서 2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돌아오면 위에 것도 깔끔하게 수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잘 움직이죠. 그래서 더미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3D를 퓨전 360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퓨전 360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3D CAD를 통해서 실물을 떴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그 방식을 갖고 있던 모든 3D CAD들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미가 발생을 했고 그 더미의 수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저는 그래서 퓨전 360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거에 되는 게 보고 이게 왜 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기구를 설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설계를 할 때는 퓨전 360이 가장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작업 공간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여기는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다음 세션이 바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세션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세션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만약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특히 설계적으로 디자인적이 아닌 설계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기능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띄워놨는데 한국 AT 센터 공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설계자를 위한 설계에 포커스를 맞춘 퓨전 360 기초 활용법 강좌를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이 강좌 제일 마지막이 지금 48차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 48차시가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활용입니다. 부품 설계를 할 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대략 이제 요게 1시간짜리인데 요거 공개가 이제 23년 3월 3일 날 공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요거를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모델링한 데이터를 실사 이미지, 어딘가에다 이미지를 갖다 넣어야 된다라고 할 때 실제 가까운 실사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 공간이죠. 저기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실사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용어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공간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작업되는 거는 분해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립품을 구성을 하고 그 조립품에 분해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퓨전 360은 애니메이션 작업 공간으로 가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떤 부품을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부품에다가 재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조건을 주고, 이제 가해지는 힘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주고, 이 부품이 어느 정도의 강성을 갖는가, 그리고 이제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공간이 시뮬레이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퓨전 36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 작업 공간이죠. 제조 작업 공간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퓨전 360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군데인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제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가공 업체들이 퓨전 360을 사용을 해서 캠을 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 이제 오토사도 제조 쪽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툴패스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프로그램의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실제 설계된 데이터하고의 연동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도 디테일한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소개 잠깐 해드렸지만은 마찬가지 한국 ATC 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자료 위전 퓨전 360 기초 활용법 있고요. 캠은 47차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7차 시에서 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 작업 공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5월에 보조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경사투상도가 작성이 가능해졌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사투상도가 작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 길이 치수 입력, 그 다음에 꺾인 반지름 치수 입력, 그 다음에 제목 블록에서 모델 속성 블록의 기능, 그 다음에 제목 블록 중량 단위 변경 기능도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도면 뷰에서 모델 열기, 이런 것들이 이제 5월에 전부 다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복제 기능이 11월에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퓨전 360 도면 쪽 얘기가 나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퓨전 360을 통해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퓨전 360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프롬인데도 퓨전 360을 이용해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일반 기계기사 같은 기계 쪽 국가자격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퓨전 360으로 이제 기계 쪽 국가자격증 시험에 양식을 만들 수 없다, 또는 정답 형식을 만들 수 없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퓨전 360으로 이제 기계 쪽 국가자격 시험에 2D의 답안을 만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맞는데, 하지만 이거는 인벤터 같은 다른 3D 캐드도 별반 다를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원 강사를 했었고, 학생들이 이제 3D 캐드만 가지고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겠다, 뭐 인벤터만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면 뭐 말리는 쪽이었습니다. 왜 말리는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빠르게 나가고도 있지만, 만약 이제 2D는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는 3D 캐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퓨전 360으로도 충분히 시험 규정에 맞는 도면 양식을 작성을 하고 3D 정답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유튜브 채널에 45차 시, 46차 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퓨전 360을 배우신 분들이 별도의 3D 캐드를 추가로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기계 쪽에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보단 기계 쪽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시는 게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으니 이 점을 이제 학생분들에게 안내하시면 학생분들에게 이제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